안녕하십니까. 자유헌정포럼 김용균입니다. 오늘은 자유헌정포럼의 TV에서 이승만과 건국전쟁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저와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하신 변정일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헌정포럼 300여 명의 전직 국회의원들과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이 방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정일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봤고요.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적절한 다큐멘터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그 건국전쟁이라는 제목부터가 매우 흥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정치로 식민 압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독립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고 독립이 될 때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매우 적절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승만 박사의 경우에는 건국전쟁 이전에도 독립투쟁을 위해서 3.1 독립선언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되셨고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으로 추대되셔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뛰어나고 또 강력한 지도자로서 독립투쟁을 전개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투쟁 끝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면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나라에 돌아오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참 5천년 역사 이후에 처음으로 생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한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대통령이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참 피나 피눈물 나는 노력, 또 그 성과에 대해서 변호인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시절에 18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개혁과 국민계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계몽주의자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최초의 우리나라 일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간지입니다. 그거를 창간하고 그 신문의 주필이고 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종일 씨라는 사람하고 같이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한성 감옥에 갇혀서도 최초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영안신문을 집필을 했습니다. 영안신문을 집필해서 알파벳 순으로 F까지 집필을 했는데 1904년 2월달에 러일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러일전쟁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누가 갖느냐, 러시아가 갖느냐, 일본이 갖느냐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기든지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쓴 것이 독립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은 독립신문이고 그 독립신문은 고종황제가 보라고 쓴 신문도 아니고, 독립적 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양반 계급을
당시 지배계급이죠. 양반계급을 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일반 서민, 하층민들,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독립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 한글로 썼다는데 정말 삼각자적인 그 지혜가 있다.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참 중요한 예.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사님이 그러니까 독립투쟁을 하는 그 단계에서 대단한 그 언론 활동도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예. 이 박사께서 그런 그 상해 임시정부와 이런 독립투쟁을 하신 끝에 네. 결국 1945년 일본의 폐망과 함께 10월경에 우리가 이 박사님 귀국을 하시는데 예, 10월 초에 북한에는 이미 소련군과 함께 소련군의 그 임시 소령을 하고 있던 예. 김일성이가 예. 북한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한 그 음모를 꾸미고 있던 단계에서 예. 약 2달 늦게 한국에 귀국을 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을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 하에서 도대체 국방을 어떻게 하며 뭐 외교를 어떻게 하며 내정은 어떻게 꾸려가며 법원은 어떻게 하며 뭐 경찰을 어떻게 하며 이런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 근대 현대 국가의 그 건설에 대한 모든 보관과 그 능력을 갖춘 이승만 박사가 돌아오셔가지고 건국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 건국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소련은 1945년 9월 하순경에 북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온 거는 10월 달이에요. 그 미국이 이승만 박사의 입국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가더 사령관의 도움으로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스탈린은 이미 그 1945년 9월 말에 그 소련 점령군 사령관에게 북한의 공산 정권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착수가 돼가지고 2045년 11월 달에는 이 사법조직을 비롯한 그 국가 통치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틀을 다 짭니다. 그리고 2046년 2월 달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상 정부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 간의 왕래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통신도 두절됩니다. 그리고 서신 교환도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각종 그 북한에서 많이 생산되고 남한에 부족한 거, 또 남한에서 많이 생산되고 북한에 부족한 거, 이렇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거를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주대국으로부터 땅을 몰수합니다. 뭐, 이 무상몰수죠. 무상몰수. 몰수하고, 국민들한테는 이 경작권만을 줍니다. 경작권.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농지기획을 해가지고 농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줬다. 그렇게 선전을 했지만 사실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주가 과거에 개인이었던 지주가 이 공산당 정권인 이 정권이 정부가 지주가 된 것으로 바뀐 거에 불과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전히 그냥 소작농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모든 그런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47년 2월 달에는 임시를 빼고요. 북조선 인민공화국으로 정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국가가 됐어요. 예. 우리보다 그러니까 예. 한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예.
건국이 됐으니까 그보다 한 1년 빨리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에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니까 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시영 부통령답게. 그럼 그 이후에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건국된 이후에 그때부터 또 50년 6월 25일 그 6.25 전쟁 때까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우선 1945년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을 받아둔 것이 6.25 사변이 터졌을 때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명분이 된 겁니다. 그건 이승만 대통령 아주 극적인 그렇죠. 그때 그죠? 유엔 대사가 장면 박사였습니다. 장면 박사였는데 장면을 이제 유엔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시켜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받도록 했죠. 그리고 또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조병옥 박사를 팀장으로 하는 또 하나의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팀이 유엔에서 활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엔 총회에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아주 극적인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 과정에서 그런 것이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6월 27일 날, 6.25 사변이 25일 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월 27일 날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복귀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의에 의해서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한국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 그다음 물자 지원 해가지고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40개국으로부터 한국이 지원을 받아서 유교의 전쟁을 이겨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반공포로 석방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공포로 중에는 남한의 청년들이 2만 명 있었습니다. 반공포로는 6.25 동란 때 그러니까 북한군 중에서 남쪽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 사람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작전권은 유엔군에 있었거든요. 유엔군 사령관한테. 그러니까 한국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려면 유엔군 사령관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소위 정전회담, 휴전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전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중립국 감시위원단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해방부에. 그 중립국 감시위원단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로 일단 보냈다가 모든 포로를 거기서 또 적당한 기간 체류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북한으로 가든지 남한으로 오든지 하도록 선택권을 주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무조건 포로는 다 우리한테 보내라 하는 입장이고 유엔의 한국 정부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그래 할 수 없는 것이 얘들이 그 남한에서 의용군이라 그래요. 남한 애들 강제 징집한 애들인데 이거 가지고 중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 이건 많이 부당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반공포로니까 북한으로 간다는 거는 죽음의 땅으로 보내는 거고. 그렇죠.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미군, 다시 말해서 유엔군 몰래 반공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이 1953년 6월 18일 새벽 2시에 모든 준비를 사전에 다 갖춰서 준비를 했다가 일시에 그냥 석방을 시켜버립니다. 전 수용소에서. 그래서 그때 반공포로가 3만 3천 명이 있었는데 2만 7천 명이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났죠. 유엔에서 자기네 모르는 작전이 그렇죠. 대한민국 군인들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치밀했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반공포로 중에는 남한에 연고가 없어서 석방을 시켜줘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시 수용할 거처까지 미리 다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공포로 석방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 우리가 휴전협정을 보면 김일성이하고 모택동이하고 미국하고 예. 그 3자가 사인을 했지. 이승만 박사가 그 휴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죠. 그 이유는 여기에서 휴전협정을 해버리면 또다시 공산당이 침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이번에 남북 통일을 시켜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휴전협정을 해야지. 그거 휴전협정 해가지고 군대만 빼가지고 미국이 나가버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고요, 이 전쟁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뜻도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공포로로 석방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의 클라크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평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위성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괴뢰 정부가 아니다. 당당한 독립주권국가다. 라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회고록을 쓸 때도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매우 상당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아주 위대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렇죠. 그 이승만 박사의 그 다큐멘터리 거기 보면 제일 인상적인 게 필라델피아, 뉴욕에서 그 미국 시민의 열광적인 환영, 또 워싱턴에서 산하 양원 그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때 너무나 노련하고 트루만 대통령이나 메가더 장군이 참 그 진짜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싶을 정도로 그 아주 그 카리스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국 국민들이 또 열광을 했고 그래 했는데 그러한 이승만 박사의 그 카리스마 자체가 어떤 데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결국 청년 시절에 엄청난 독서량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청년 시기에 선교사들로부터 서양의 역사, 철학, 정치 제도에 관한 굉장한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에 그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책들을 해가지고 책들로 거의 독서 신동국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한성 감옥의 그 간수들도 이승만 박사의 열정에 감옥을 해서 그걸 도와준 거죠. 안 그러면 독서실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만들고 영화사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각국의 역사, 그 독립정신에 보면 각국의 그 정치제도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박한 지식이지.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정전 직후에 이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시에 또 이 1951년도에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지 않고 국민이 직선제를 하도록 바꿨고 또 2차 개헌에서는 3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1차 경임밖에 못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건국된 그 국가를 다스려가는데 사실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5년, 10년 가지고 국가의 토대를 잡을 수는 없는 건데 막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께서 4년 하고 또 4년 재임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12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과의 그 개헌 과정에 충돌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그 영역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승만 박사는 여러 가지 정치적 비난도 받아왔습니다만 지금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나 그 당시 한국의 정세로 봐서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직선제도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에서 볼 때 그게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점은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자가 어중간하게 뒤섞여 있다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제로 가서 국민들로 하여금 직접 함으로써 전체 국민을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승만 박사에 대한 시민투표적인 성격도 있었다고 봅니다. 삼성개혁이 그 당시로서는 국민들로서도 이 박사가 계속 통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봤던 게 아닐까. 그리고 건국전쟁에 보면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례식 때 가족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족장으로 했었고 누가 뭐 사람을 동원한 것도 아닌데 그 수백만 인파가 모여서 이 박사의 마지막을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승만 박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4.19 혁명, 1960년 4.19 혁명에 우리 변희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울대 1학년으로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공이 그 4.19 혁명에 참여를 해서 구호를 외치고 싸우고 또 총소리 나는 데서 참 두려움도 느끼고 하면서도 4.19 혁명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4.19 혁명 당시에 우리의 증오의 대상이 실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승만에 대한 증오가 아니었고 부통령에 왜 이기붕을 시켰느냐. 그렇죠. 이런 우리의 저항이 굉장히 컸었고 또 요즘 나오는 역사 다큐에 보면 이승만 박사께서 그때 이기붕이가 부통령으로 지명됐습니다라고 과영주 대통령이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에 조병옥이 같은 그런 좀 똑똑한 사람 좀 없어? 이런 식으로 아주 불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박마리아라든지 최인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야심 때문에 결국은 억지로 이기붕을 부통령을 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가 전국적으로 자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3.15 부정선거의 원흉을 우리가 따질 때는 이승만 박사가 그 부정선거의 깊은 내용까지는 몰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60년 4월 12일 날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그때 그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3.15 선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민심이 수습이 되겠는지, 이 혼란이 수습이 되겠는지 빨리 의견들을 내봐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사퇴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살짝 비칩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를 하죠. 그때부터 다른 방법이 없다. 모든 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기붕을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3.15 부정선거에 관여된 모든 장차관들을 뒷시키고 그 다음에 허정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죠. 허정. 국무총리가요? 국무총리. 허정을 국무총리로 해서
대통령 하여 후보를 대비를 시키죠. 그렇죠.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4월 25일 날 하야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주 그 물러나는 장면. 그때 나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이 과감성 있게 물러나는가. 참으로 그때 저도 놀랐고, 저게 지도자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역사가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이제 그 정부 수립된 이후에 약 76년 이상 이제 우리가 흘러왔죠. 흘러왔는데 이 상황에서 흘러온 역사의 그 영역과 이 굴곡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역사가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정희, 기타 이런 대통령으로 쭉 흘러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룩했고 그 이후에 모든 민주화의 토대를 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나셨는데 이런 역사 과정을 보면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그 토대는 모두 이승만 대통령 재임 12년 동안에 그 토대가 다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된 것이지 그때 토대가 다 마련됐어요. 그때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문명대체운동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박사 대통령 취임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1958년도에 공식 통계로는 4.1%로 문맹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한국의 대학생이 세계 4, 대학생 숫자만 보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이 그 어려운 사정에서도 여러 가지 돈 쓸 때가 많았겠습니다만 20%가 국가 예산의 20%가 교육 관련 예산.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또 자립녹화 운동도 4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는 아니 민둥산 벌거북송이로 만들어 놨고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울창한 수포로 이제 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도자가 국가 경영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 사립 녹화에는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공의 경우에 이제 오랜 제국 이 황제의 나라 이걸로 지내다가 소위 그 인민민주주의국을 세워가지고 있는 모택동이 그 문화혁명하고 아주 잔인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택동의 그 사진이 천안문방에 그대로 걸려 있어요. 걸려 있고 등소평이 집권했을 때 그 모택동으로부터 굉장한 탄압을 받았던 그 등소평에게 모택동을 평가하라 그러니까 모택동의 그 업적은 07과삼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지도자가 조금 그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전반적인 공적이 클 때는 그 공적을 인정해서 역사적으로 그걸 받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되지 않고 있었고 또한 그 변정일 의원께서 근래 이승만 동상을 그 광화문에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조직의 그 회장을 맡아가지고 계시는데 이승만 박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이승만 박사의 치적을 선양하고 기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승만 박사의 공과를 논한다면 저는 공은 구고 과는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이승만 박사의 여러 가지 공부와 사과에 비난받을 만한 요소들은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다음에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모든 과오를 덮고도 남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우리의 자유와 번영은 이 박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 박사에 대한 미움과 어떤 질시와 질투심과 이런 걸 모두 내려놓고 네.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 네. 하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지죠. 정신적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에 당당하게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그 변정일 의원의 그 노력과 정진이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예. 오늘 이 변정일 의원과 저는 자유헌정 포럼의 변정일 의원과 같이 일하고 있는 김용균입니다. 예. 오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다. 예, 예. 그 우리 변 의원께서 상임대표를 하시다가 예. 또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유헌정 포럼을 많이 밀어주시고 예.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번영을 위한 노력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